응급실을 가득 메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니터 위를 오르내리던 심전도는 결국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의료진이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하나, 둘, 셋. 강욱의 몸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여리는 병원 밖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손을 모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는 여리 앞에 강욱이 나타났습니다. 여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강욱이 서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묻어있지 않은 깨끗한 모습. 조금 전 응급실로 실려 들어간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마검사님, 여리는 흐느끼며 강욱을 안아주었습니다. 강욱은 아무 말 없이 여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아무 말도 없는 모습을 보고 여리는 그것이 강욱의 영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원 안에서 다급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맥박 돌아옵니다. 심장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리 앞에 있던 강욱의 영혼은 밤 공기 속으로 안개처럼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여리는 눈물을 훔치며 병원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의료진 사이로 누워있는 강욱이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멈췄던 심장은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여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살아났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 말만 되풀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강욱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리가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여리를 본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오셨네요. 여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여리 씨처럼요. 저도 잠시 죽었다가 돌아왔어요. 여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죽어보니 이제 알겠어요. 귀신들도 결국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를 사랑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강욱의 목소리는 한층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귀신이 무섭지 않아요. 여리는 조용히 강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욱은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여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 밖 복도에 몇몇 원혼이 조용히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강욱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강욱은 다시 여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리 씨 손을 잡으면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여리 씨를 또 혼자 외롭게 두고 싶지 않아요. 여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욱은 여리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무서운 길도 귀신이 있는 길도 제가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제가 여리 씨 곁에 있을게요. 여리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강욱은 흐느끼는 여리를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한편 법당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짙은 향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운 가운데 강욱의 할머니 팽 여사는 두 손을 모은 채 불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그 아이를 위해 오셨습니까? 겨우 입을 연 할머니는 염주를 쥔 손을 미세하게 떨며 말했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아직도 그 아이가 이승을 떠나지 못했으니까요.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 강욱을 데리고 온 바로 그 법당이었습니다. 강욱은 할머니와 함께 기도하면서도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몰라 할머니에게 물었으나
할머니는 그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며칠 전 강욱이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도에 갔다가 할머니와 비슷한 사람을 보고 곧장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도 할머니는 무슨 제주도냐며 절에 와 있다고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욱이 보기에는 분명 할머니 팽여사였지만 할머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강욱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욱이 할머니를 제주도에서 본 날, 사실 강욱의 할머니 팽여사는 민환의 어머니 희원을 방문했습니다. 희원은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 희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팽여사는 말없이 희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희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사람은 팽여사였습니다. 지환이를 위해서 불공을 들이고 있다. 지환이 요트 사고가 제주도에서 있었지. 그 넋을 기리기 위해 제주 사찰에서도 불공을 들이고 있다. 지극정성으로 불공을 들여 그 넋을 달래줘야 해. 그래야 지환이가 좋은 곳으로 가고 내 큰아들 강욱이도 무병장수할 수 있다. 희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팽여사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환이는 내 아들의 핏줄이었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 너, 그리고 강욱 아빠, 셋뿐이야. 희원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스러운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강욱을 낳은 뒤 강욱의 아버지와 이혼하고 민환의 양아버지인 남편을 만나 재혼해서 미국에서 지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갓난아기였던 민환을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처럼 미국에서 강욱의 아버지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재회를 가졌고 단 한 번의 실수로 희원의 뱃속에는 기대하지도 못했던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환이었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지환이를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믿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팽여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요트 사고가 났을 때 지환이는 죽고 옆에 있던 친구만 살았는데 그 아이가 지환이와 동갑인 검은 원숭이띠라고 했지. 내가 아는 용한 무당이 지환이의 영혼이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지환이 형인 강욱이도 검은 원숭이띠인 임신년생 여자는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신시의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한다고 했어. 그래야 지환이의 영혼도 좋은 곳으로 가고 형인 강욱이도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 엄마인 너도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지극정성으로 불공을 들이도록 해라. 남은 아이 하나라도 잘 지켜야지. 네가 잘 지켰으면 지환이도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다. 내가 종종 강욱이 안부 전하마. 희원은 생각에 잠겨 며칠 전 팽여사가 찾아와 한 말들을 떠올리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강욱은 병문안을 온 여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팽여사는 강욱의 사고 소식을 뒤늦게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병실 안에 서 있는 여리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강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리씨, 우리 할머니예요. 여리는 얼른 몸을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욱의 할머니는 여리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전 강욱이 집에서 무심코 검은 원숭이띠 여자에 관해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래전부터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공포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검은 원숭이띠. 그 한마디만으로도 할머니는 지환의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바다와 요트,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손자 지환이. 설마, 아니겠지. 할머니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잠시 후 병실을 나온 할머니는 오랫동안 집안일을 맡아온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 하나를 알아봐야겠다. 강욱이 곁에 있는 열이라는 아가씨다. 가족관계부터 과거 기록까지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봐. 비서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할머니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내용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요트 사고 생존자 천열이. 검은 원숭이띠 사고 당시 사망한 지환과 같은 요트에 탑승.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순간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역시 그 아이였어. 지환이 세상을 떠난 그날, 그 옆에 있던 검은 원숭이띠 여자가 또 다른 손자인 강욱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역시 무당말이 맞았어.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강욱이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드시 그 검은 원숭이띠 여자를 강욱에게서 떼어놓아야 해.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은 결심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할머니는 희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열이라는 아가씨가 지환이와 네 아들 민환이의 친구라니. 너도 열이를 잘 알겠구나. 강욱이한테서 열이를 떼어놔. 제가 어떡해요? 희원이 물었습니다. 내가 조사를 좀 해보니 민환이라는 아이는 네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입양한 아이라지. 그리고 신문기사를 보니 민환이라는 아이와 열이라는 아가씨 사이에 열애설도 있는 것 같더구나. 민한의 어머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둘을 이어줘. 결혼시켜. 그러면 강욱이는 그 검은 원숭이띠 아가씨와 자연스럽게 멀어질 거야. 할머니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이번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난 또다시 손자를 잃는 꼴은 못 본다. 하지만 할머니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 순간에도 강욱과 열이의 서로를 향한 마음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욱은 더 이상 열이와 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열이는 태어나는 강욱을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열이는 옆에 앉은 강욱에게 물었습니다. 마검사님, 그런데 혹시 20대 남자 영혼은 나타나지 않았나요? 키가 크고 검은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은 잘생긴 남자요. 저와 손이 닿은 남자들에게는 반드시 지환이가 보이거든요. 저와 함께 요트 사고를 당했던 제 친구예요. 신문에서 제 파혼 기사 보셨죠? 사실 그때도 전 약혼자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준 뒤 지환이를 보고 놀라서 파혼하자고 한 거예요. 늘 그랬거든요. 저와 손이 닿는 남자들은 모두 지환이를 봤어요. 강욱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열이 씨와 손이 닿은 후 온갖 귀신을 다 봤지만 그런 차림을 한 남자 귀신은 나타난 적이 없어요.
왜 저에게만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여리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왜 마검사님에게만 지환이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 시각 팽여사는 무당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손자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어. 그때 함께 있던 여자에게 붙어 있을 거야. 그 검은 원숭이띠 여자 말이야. 손자 하나가 더 있구먼. 명 짧은 손자. 그 손자 대신 죽은 거야. 물에 빠져서. 남은 손자 하나라도 지키고 싶거든. 물을 조심하고 절대 검은 원숭이띠 여자를 만나게 해서는 안 돼. 팽여사는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손자가 좋은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자 무당은 눈을 치켜뜨며 대답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해. 특히 검은 원숭이 날, 원숭이 시에, 신시 말이야. 그래야 검은 원숭이의 저주가 풀려. 그리고 그 검은 원숭이띠 여자, 그 여자가 자신을 진정한 사랑으로 지켜주고 곁에 있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면 결국 죽은 손자는 그 여자 곁을 떠나서 승천하게 될 거야. 사실 죽은 손자는 그 여자가 자기 대신 살아남았다고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그 여자를 좋아해서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지.